정부가 지난 5년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348억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합의가 유지되는 한 매년 30억 원가량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문병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의 돈을 받고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이 다수였는데 5억 원 가까이 받은 사례까지도 있었습니다. 전문직 선호 현상으로 로스쿨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로스쿨 학생 다수가 중고교 학생들처럼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원비 마련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드는 현실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이번 주 안에 불체포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고 하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청구한 14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MBN이 입수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을 계산해서 적은 대목이었는데요. 백현동, 대북, 송금 다 합치면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뉴스7 오늘은 우정환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형량을 적시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양형 기준은 징역 12년까지지만 이 대표는 형사처벌 전력 등 가중 사유가 있으므로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역시 징역 8년까지가 양형 기준이지만 증거은폐 시도 등을 감안해 징역 11년까지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까지 모두 합치면 이 대표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징역 36년 6개월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 중 하나인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법정형에 따른 예상 형량을 적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에 염려한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최근 소환 조사 당시 이 대표의 태도도 구속해야 할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영상 녹화는 거부했으면서 진술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지 않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다 무단 퇴실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사법 질서를 존중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한 만큼 국회에 접수돼 모레 정도면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스스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언해야 한다. 무슨 소리냐. 21일에 연차를 내고서라도 지지자들은 국회로 나와서 가결을 막아야 한다. 당내 개파 간 갈등이 첨예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 표결을 두고도 여야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친명계에서는 부결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사법살인에 가까운 수사에 대해 우리가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고 김의겸 의원도 가결이 부결보다 후폭풍은 100배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하게 될 것이라는 원색적인 주장도 나왔습니다.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저는 당원들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이전 약속대로 직접 가결 요청을 해야 당내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가결을 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대표께서 6월 달에 말씀하셨듯이 이거 가결시켜주라. 이런 가운데 일부 지지자들은 의원들로부터 체포동의안 부결을 약속받은 인증 릴레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마침내 친명감별사가 등장했다며 백주대낮에 대놓고 살생부를 작성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뜩함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모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투표도 이뤄집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가결 투표 방침을 정해 표단속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투표에 아예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를 한 지 딱 5년이 되는 날이죠. 이를 기념하고자 서울에 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 20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는데 이 대표는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식 20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들어섭니다. 문 전 대통령은 병상에 누운 이 대표의 손을 꼭 잡은 채 대화를 이어갑니다. 진정성과 결의는 충분히 보였거든요. 이제 기운 차려서 또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요. 20여 분간 이뤄진 만남에서 문 전 대통령은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 대표는 중단의 뜻은 나타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중단하시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대표는 병원에 이송된 뒤 수액 치료는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음식 섭취는 일절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설득에도 이 대표가 단식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병실에서 지켜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10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이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의 사퇴 압박에 이 후보자는 거듭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10억 원어치는 사실 누가 봐도 잊어버리기엔 너무 큰 액수죠.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무려 10억이나 되는 재산 신고를 누락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진해서 후보직을 사퇴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1년 반 동안 수없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의 사법 통제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사법부를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두둔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저는 적임자다 이렇게 먼저 축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내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뒤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여당이 가짜뉴스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가짜뉴스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하루에 2번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가짜뉴스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마련 중인데 여기 더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나치 독일의 선동과 괴벨스도 탄식할 정도의 가짜뉴스가 심하다며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공청회에서 국민의힘은 야권의 날을 세우며 논의에 나섰습니다. 2008년에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그것도 괴담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아무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AI, 디지털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짜뉴스, 조작뉴스가 횡행할 것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며 사법적 판단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선거 조작, 그 공작 카르텔 이 사안을 보면서 요새 지하에서 그 유명한 괴벨스가 탄식을 하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치명적인 위해를 주는 사안이면은 긴급히 신고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삭제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후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에선 언론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다시 제기됐고 입법보다는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토론회에선 베끼기 기사에 대한 포털 전송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위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기사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과 뉴스 유통 포털을 겁박하는 내용의 말잔치를 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근절에 진심이라면 입법 논의에나 충실하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가운데 감사원이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주택가격 통계입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가 2020년 4월 총선을 불과 2달 앞두고 통계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권까지도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말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했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직후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나왔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서울 주택 매매 가격 확정치를 발표하기 전에 잠정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건 통계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에 경기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집값 변동률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대 총선을 불과 2달 앞두고 보고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고강도 대책에도 수도권 변동률이 상승하자 집값 안정세를 꾸미기 위해 또다시 조작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통계 작성 및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그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변동률 하향 등 통계를 조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원이 보고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한 윤성원 당시 국토교통비서관은 조사에서 이를 부인했지만 여러 행정관들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계 조작 범위 확대가 이뤄진 시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직후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도 윗선의 지시가 누구인진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기적 흐름은 맞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미국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9개 나라와 30분 간격으로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강행군.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입니다. 이번 순방에서만 회담을 하는 나라가 40개국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3억 명이든 3만 명이든 투표권은 한 나라에 단 한 장씩 주어지니까요.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숨가쁜 양자회담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스리랑카 등 9개 국가와의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룬디 같은 나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구가 3만으로 매우 적지만 엑스포 투표권을 가진 산마리노와도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상대인 세인트루시아가 요청한 크리켓 경기장에 대한 보수, 청소년 훈련 차량 사업에 대해선 지원의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엑스포 유치 발표가 2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사우디 등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양자회담을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유엔 총회 순방 기간 회담 상대가 40개국이 넘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9시간 동안 9개국 정상을 만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강행군을 이어가며 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 더불어민주당.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이겠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네.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후폭풍이 일어난 게 아무래도 저 잡범이라는 표현 때문이겠군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잡스럽죠. 더 센 발언을 하고 싶지만 제 입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좀 똘망똘망하고 젊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 표현을 하자면 맛이 좀 갔어요. 조응천 의원 역시 지금 하는 걸 보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여당 대변인 같다면서 정말 경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을 겨냥하긴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조국 전 장관이 한 말 같은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네, 어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조 전 장관은 최강욱은 투지, 담대, 육회의 사내라며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린 것이라며 옹호했습니다. 어제 최 전 의원을 위해서 전 의원이 돼버렸습니다. 대법원에 간 민주당 의원들도 꽤 있었습니다. 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철험의 의원들이 많이 보였고 네. 이 중에서 김의겸 의원, 최 전 의원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김 의원은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며 이제 거침없이 훨훨 날아오를 것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여당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체 이럴 거면 왜 세비를 받아가며 거추장스러운 배지를 달고 있냐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입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국힘과 합당. 잠깐만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조 대표가 열흘 전쯤에 국민의힘이 합당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시대전환에 합당 제안을 했습니다.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고 한다. 아직 합당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당 지형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대전환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그 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나왔던 당 아니겠습니까? 좀 헷갈리긴 하네요. 조 대표와 국민의힘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는 것도 나왔나요? 네, 조 대표는 의원직을 맡으면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모습을 수차례 보였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지난 3월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죽음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고요. 3개월 뒤에 이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면담한 걸 두고는 불쾌한 조공 외교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행보가 국민의힘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예,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남북은 군사적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5년 전 오늘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사일은 물론 무인기까지 침투시키며 수차례 이 합의를 위반해왔죠. 반면 우리 정부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3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수십억 원씩 또 투입을 해야 합니다. 신재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8년 9.19 합의를 체결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동해상의 방사포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해안포 중대 2포의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은 우리 GP에 총격을 가하고 완충구역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17차례 위반했습니다. 해안포 포문 개방 등의 구체적 사례까지 합치면 위반 횟수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 5년간 34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GP 철거에만 128억 원이 소요됐고 JSA 비무장화에 14억 원,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에 95억 원이 들었습니다. 9.19 합의로 해상 완충지대 사격이 금지되면서 서북 도서 지역 자주포 등을 육지로 보내 훈련한 후 다시 복귀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포병부대 순환훈련엔 10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합의가 유효한 이상 앞으로도 매년 30억 원가량의 예산이 순환훈련에 계속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리만 지키고 북한은 안 지키는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합의 준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남북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작심한 듯
윤석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지난 정부에서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경제 안보는 보수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5월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총집결한 가운데 작심한 듯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민생을 지켰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재정 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란 점에서 여권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가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역대 정부의 안보와 경제 상황을 살펴봤다면서 진보 정부에서 성적이 더 좋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지난해 남북 간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은 올해도 2년보다 평화를 중시하는 정부가 이어달리게 할 때 한반도 평화에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9.19) 군사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폐기론이 나오는 배경이 무엇인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억에 가물가물합니다. 9.19 군사 합의 무엇이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합의입니다. 2018년을 돌아보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훈풍이 불 때였는데요. 9.19 군사 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이른바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완충구역 설정과 우발적 충돌 방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 합의 체결 5년 만에 지금 파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요, 남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하면서 다시 9.19 합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9.19 합의 이후 17차례 합의를 위반했는데요. 지난해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서울 경기 북부 지역을 침범했던 사실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이 역시도 합의 위반 사항인데 당시 윤 대통령도 경로하며 북한이 다시 침범할 경우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죠. 네. 심지어 대응 성격으로 합의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인기를 북에 침투시켰습니다. 이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과 신 후보자 모두 9.19 합의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신 후보자의 합의 파기 주장을 쉽게 넘길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합의를 유지해서 뭐 얻는 실익은 없는 건가요? 네, 일단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 실제 무력 충돌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합의를 위반했을 경우 북한의 합의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합의마저 없다면 더 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따라서 효력 정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효력 정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다시금 9.19 군사 합의를 존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그리고 일정 기간 사실상 합의를 지키는 행위를 하면 다시금 효력이. 다만 효력 정지를 할 때 NLL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방금 보신 것과 같이 가스 폭발에 의한 불이라서 식당은 삽시간에 큰 불로 덮였는데 식당 안에 혼자 있던 여주인을 이웃에 살던 40대 외국인이 구해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의 한 식당 앞을 남성 2명이 지나가는 순간 식당 안에서 가스가 폭발합니다. 순식간에 불기둥이 치솟고 식당은 화마에 휩싸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리가 펑 터지더라고요. 나무가 많으니까 산불 난 것처럼 불이 굉장히 막 크게 번지더라고요.
식당 안에는 60대 여주인이 쓰러져 있었지만 불길이 커지면서 어느 누구도 구조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반바지와 민소매 차림의 남성이 소화기를 뿌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쓰러져 있던 여주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남성의 용기 덕분에 식당 여주인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이 남성, 바로 옆집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아보스 씨였습니다. 7년 전부터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아보스 씨는 이웃이 처한 공경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무서운데 아니 이거 가만히 있는데 문이 제대 나 몰라 이게 빨리 그래 식당에 가만히 있는 남았는데 유리 많았는데 조금 길어서 아니 지금 괜찮아요. 아보스 씨의 선행이 알려지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의인상의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등 곳곳에서 찬사와 함께 지원의 손길이 뻗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2주 전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오인 신고가 들어와 승객 18명이 다쳤던 사고 기억하십니까? 당시 검은 후드티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승객들을 밀치면서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은 후드를 눌러쓴 남성이 승객들을 밀치며 열차 안을 뛰어가고 남성을 피하려는 승객들이 옆칸으로 도망칩니다. 잠시 후 열차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남성이 흉기를 지니고 지하철 안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오해한 겁니다. 놀란 승객 수백 명이 한꺼번에 열차 밖으로 뛰어나오며 그 과정에서 18명이 다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은 허리가 밟히거나 눈꺼풀이 찢어지고 치아가 깨지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주위에 뭔가 큰 소리가 난다거나 이러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게 돼요.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지하철 내 긴급 상황을 대비해 비상 통화 장치와 역사 직원이 출동하는 등 신고 대응 매뉴얼이 있었지만 막상 신고는 없었습니다. 매뉴얼은 갖춰져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그러한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을 폭행치상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 바로 옆 주유소로가 라이터로 불을 붙인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주유소에서 불이라 기가 막힌 일이죠. 불행 중 다행히 불은 주유기에만 붙었다가 금세 꺼졌는데 이 남성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도로를 가로질러 주유소로 걸어옵니다. 이내 주유기를 꺼내들더니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주유소에서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거 내려놓으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다행히 불은 2초가량 지나 꺼져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안에 이제 유증기 가스라는 게 좀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시나마 이렇게 불꽃이. A씨는 방화 직전 주변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로 한가운데서 옷을 벗으며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이곳 주유소 앞에서 추돌 사고를 낸 남성은 피해 차량을 두드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현주 건조물 방화와 마약 등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일주일 전 땅꺼짐이 발생했던 서울 강남 언주역 인근에서 또 땅꺼짐 징후가 포착돼 한때 큰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반대 차로였는데 아스팔트가 물렁물렁하게 푹 파인 것 같았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괜찮다며 다시 차량에 다니게 했지만 놀란 시민들 불안이 큽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거리 한쪽에서 포클레인을 동원해 도로를 메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서울 강남 언주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땅꺼짐 징후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언주역 사거리 일대를 통제하고 현장 수습에 나섰는데 이로 인해 강남 일대는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한 2대가 와가지고 도로 막고
그다음부터 우회전 통제를 아마 내 생각에는 강남 전체적으로 지금 다 막히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은 지난 12일 땅꺼짐이 발생한 지역과 불과 2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일주일 전 반대 차로에서 발생한 깊이 3m, 지름 1m의 땅꺼짐 사고에 또다시 이런 일이 터지자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주차하기가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약한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 상수도관 파열 때 생긴 누수로 지반이 약해지며 도로가 꺼졌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서울시 동부도로 사업소 측은 확인 결과 누수는 없었다며 노후로 인한 단순 침하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통제됐던 도로는 약 3시간 반 뒤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지난 7월 인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죠. 오늘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성이 스토킹 신고를 한 상태였고 결국 그 신고로 이런 보복 범죄를 당했다고 유족들은 주장하는데 검찰은 요건이 충족 안 된다며 형량이 더 낮은 일반 살인으로 기소한 상태. 홀로 6살 딸을 키워온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에 무려 4만 4천여 명이 피의자를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냈고 오늘 재판부에 그것들이 전달됐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한 남성을 들것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30대 피의자입니다. 그는 이별을 통보받고 수차례 집으로 찾아가 경찰에 스토킹 신고까지도 했지만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고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다치게 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피해 여성의 사촌 언니는 재판이 끝나고서 내 동생을 살려내라며 오해를 했습니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네티즌 4만 4천여 명이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쓴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성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깜짝 놀랐고요. 오늘 다녀오고 나니까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족은 피의자의 범행이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형량이 더 낮은 일반 살인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분들께서 가장 희망하시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복살인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재판 내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대전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범행을 벌였다고 하네요. 금괴 등 훔친 금품은 현금으로 바꿔 이미 다 탕진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빌라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빌라를 나서는데 손에 무언가 들려 있습니다. 60대 남성은 40대 여성이 사는 빌라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현금 1,800만 원과 금괴 9개 등을 훔쳤습니다. 모두 1억 1,000만 원어치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잠복 근무를 하다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평소 직업 없이 생활해온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훔친 금품은 현금으로 바꿔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00만 원 중에 207만 원이 회수가 됐는데 골드바하고 시계는 자기는 훔치지 않았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작물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추가적으로. 남성은 특수절도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검거 당시 필로폰 1.2g도 소지하고 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남성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훔친 작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있는지 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그 반에 있던 문제의 4인방에 대한 얘기죠. 숨진 교사가 병가를 냈을 때 잠시 후임으로 담임을 맡았던 35년차 기간제 교사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교사조차 약속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둬야 했죠. 장진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해당 학급을 맡은 건 2019년 12월. 숨진 교사가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 16일 동안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습니다. 첫 출근 날 다른 교사들이 해준 조언은 4명의 학생은 건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문제 4인방이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학생 중 한 학생은 선생님의 눈을 쳐다보며 욕설까지 했습니다. 눈을 딱 마주쳤을 때 뭐라고 웅얼웅얼 하더라고요. 북대전 아이씨, 북대전 아이씨. 그거를 계속 말을 하고 있고 팔자는 작게 하고 모음처럼 들리게 하면서 이 교사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교권 침해까지 당했다고 말합니다. 4인방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심하게 괴롭히는 행동에 대해 따로 불러 훈육했습니다. 가해 아이에게 사과를 권유했지만 안 하겠다고 했고 결국 지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바로 기분이 나쁘다는 학부모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너무 심하게 그랬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울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짝꿍을 괴롭히던 아이가 훈육을 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결국 기간제 교사는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0여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갖고 계신 면허증 반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가 있지만 참여율은 고작 2%대. 결국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는 고령 운전자들도 늘고 있죠. 사실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한 또 외지에 사는 노인들은 다니기 힘들기에 어찌 보면 더 면허가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정도 제도로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김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안전 펜스를 넘어 인도를 덮치고 전신줄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섭니다. 이 사고로 길 가던 10대 여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3월에도 전북 순창에서 화물차가 농협조합장 투표소로 돌진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70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65세 미만 운전자 교통사고는 9.7%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나 지역 상품권을 주는 자진 면허 반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3년간 반납률은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납하면 한 달 뭐 교통비 정도 한 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을 못하면 생계 위험이 오잖아요. 생계 유지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골에서는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힘들어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시골은 농사 짓는다든가 차가 필요하거든, 나이 드신 분이. 그런데 걸어 다닐 수 없잖아.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치매 검사와 2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받고 면허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덴마크와 뉴질랜드에서는 실제 운전 능력 평가에서 합격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일본은 고령 운전자가 긴급 제동 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장치를 정부 지원 자금으로 장착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고령 운전자들에게 최적화된 안전교육을 실도로 해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를 막으려면 면허 관리를 강화하거나 긴급제동 자동차를 보급하듯 둘 중 하나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죠. 당시 방범용 CCTV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지자체는 CCTV를 늘리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등산객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 등 각종 안내판을 세우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런 것들이 웬만큼은 갖춰졌을까요? 비 예보가 없는데도 우산을 들고 다니는 시민들까지 있었습니다. 이규영 기자가 사건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이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등산로 치안 상황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범행 당시 최 씨의 이동 동선을 따라 직접 숲길을 돌아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이곳까지 올라오는 동안 여전히 깊은 숲속에서는 방범용 CCTV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여기 등산로 다니시다 보면 좀 이렇게 뭐 CCTV나 이런 거 좀 많이 보셨나요? 아니 전혀 없지요. 숲 안에는 긴급 상황 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좌표 표지판, 이른바 국가지점번호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여기는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 서울 금천경찰서 둘레길 순찰대와 구청 소속 숲길 안전지킴 있는 등산길 도보 순찰을 실시하며 범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지만 2인 이상이 등산하는 게 좋겠다. 일몰 후에는 위험한 범죄 위험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자제하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등산로를 지나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저는 비가 안 와도 웃을 때는 혼자 올 때는 우산을 들고 가요. 무서워요. 옛날 같으면 혼자도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그 뒤로는 혼자 하기가 벌벌 떨려요. 구청 측은 다음 달까지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점 500m 이내 등산로에 CCTV 24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올해 세수 펑크가 59조 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실제로 지난 7월까지 거친 국세를 보니 법인세와 양도세, 종부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 늘어난 세금이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입니다. 유리지갑, 직장인만 봉이라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하죠.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거친 국세는 217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3조 4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경기 둔화와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가 17조 1천억 원이나 줄었고 양도세, 부가세 등 대부분 세목이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유일하게 늘어난 건 근로소득세입니다.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지난 7월까지 37조 원이 거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천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직장인들은 불만입니다. 고물가로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턴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합니다.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직장인들은 그러면 더 빼가고 기업한테는 덜 빼가는 그건 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리지갑인 거잖아요. 저희가 직장인들은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 사업자들의 세금도 철저하게 걷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법인에서도 BMW를 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탈세. 정부는 상위 10%의 근로자가 전체의 74.3%를 내고 있고 식사비 비과세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감면 비중이 커지면서 조세 정책의 재분배 기능도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올해로 안내견 학교가 설립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강아지 때부터 훈련해 실제 안내견이 될 확률은 3마리 중 하나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눈과 길것이 되어준 무상 안내견은 모두 280마리나 됩니다. 장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리트리버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니 카메라가 신기한지 코를 킁킁거립니다. 바닥 한편에 앉아 주인 곁을 조용히 지키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생후 8주부터 1년간 자원봉사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사회화 과정을 거친 안내견입니다. 앉아. 옳지. 요즘에는 일단 기초훈련. 앉아, 엎드려, 서, 기다려, 그만, 뭐 이런 거. 이후 안내견 학교에 입학해 훈련을 받는데 통과 비율은 35%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시각 장애인들의 새 길벗이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난 1993년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 설립한 안내견 학교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기업 운영 사례로 유일한데 1994년 첫 번째 안내견 바다를 키워낸 후 매년 10여 마리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80마리가 육성됐는데 30년 동안 안내견에 대한 인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시각장애인분들과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용, 배려에 확연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7년간 활동을 마친 안내견은 반려견으로 일반 가정으로 입양됩니다. 깊어지는 신뢰, 교감 때문에 얻게 되는 행복감이 더 크거든요. 지난 30년간 탄생부터 은퇴까지 2천여 가구가 시각장애인의 소중한 길벗과 함께 해왔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페루 산악지대에서 버스가 200m 아래로 추락해 어린이 등 최소 24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산사태 등 위험이 크다며 중앙정부에 도로 보수를 요구해 왔는데 묵살됐다고 하거든요.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파른 절벽 아래로 버스 한 대가 찌그러진 채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높이 200m 위에서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 사람들 옆으로 차량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절벽 쪽으로 몸을 피해야 할 정도로 비좁은 도로 위 위태로운 장면입니다. 현지 시각 18일 새벽 페루 남동부 산악지대인 아야쿠초에서 우안카요를 지나던 버스가 추락했습니다.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24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Hasta el momento hemos recibido 11 heridos. Estamos desde las 6:45 promedio recibiendo el traslado.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해당 지역 파체코 시장은 한 달 전부터 산사태 위험이 있던 지역이라 중앙정부에 도로 보수를 요구했는데 간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재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페루는 지난 1월에도 버스가 절벽으로 추락해 24명이 숨졌는데 험준한 산악 지형이 잦은 사고 원인으로 꼽힙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어린이집에서 한 살 아이가 마약에 노출돼 숨진 사건의 전모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현지 경찰은 이 어린이집 바닥 매트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펜타닐을 발견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펜타닐은 공기를 타고도 흡입이 되거든요. 펜타닐은 또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돼 문제가 되고 있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경찰이 미국 뉴욕시 브롱크스의 한 아파트를 에워쌌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가정식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돌연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에 따른 건데 현지 당국은 마약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That led to hospitalization for 3 of the children, and 1 child is DOA died from this interaction. 용의자는 어린이집 운영자인 30대 여성과 어린이집 방을 빌려 드나들던 운영자 남편의 사촌으로 아동복지 위협과 마약 소지, 살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이 아이들의 낮잠 매트 주변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펜타닐과 마약을 섞는 포장기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펜타닐은 진통 효과가 헤로인의 약 50배, 모르핀보다 100배 강하기에 어떤 경위로든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거란 관측입니다. 지난해 미 플로리다주에서 마약 단속에 나섰다가 펜타닐에 노출된 경찰관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정도입니다. 미 뉴욕주 마약 단속국은 펜타닐을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 꼽고 지난해 압수량이 뉴욕 시민을 3번 이상 살해할 규모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모의 평가나 수능에 참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수억 원의 금품을 받고 사교육업체에 예상 문제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능출제위원회가 이들에게 사교육업체와 무관해야 한다고 쓰게 한 서약서 그 한 장이 이들의 범행을 막을 유일한 수단이었거든요. 교사의 양심을 믿었던 건데 오히려 이들은 그 양심을 팔아 사교육업체와 거래를 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검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1일부터 2주간 진행한 자진 신고 기간 신고한 현직 교사는 322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4명은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많게는 5억 원을 받고 문제 장사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수수 금액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총 24명의 교사를 고소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4명 가운데 4명의 교사는 사교육 업체에 예상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긴 채 수능과 모의평가 문제 출제에 참여했습니다. 또 22명은 출제위원이라는 경력을 내세워 사교육 업체와 거래를 했습니다. 수능이든 모의평가든 출제위원은 3년 이내 문제집 집필이나 사교육 강의 경력이 없어야 하고 출제위원 비밀 유지 의무가 있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제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때 의존했는데 그러지 않고 좀 더 사전에 좀 걸었거나 사후적으로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서 교육부는 사법 조치와는 별개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들과 거래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판매한 문제가 실제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출제되는지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출범한 지 벌써 15년.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15,000명이 넘는 변호사가 배출됐습니다. 고시 낭인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는데 그런데 이젠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그럴 만도 합니다. 로스쿨 비용에 학원비까지 더하면 변호사가 되는데 기본 2억 원은 든다고 하니까요. MBN이 이틀에 걸쳐 문제점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스쿨 학생들의 실태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에서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A씨는 학기 말이 되면 매번 돈 걱정이 앞섭니다. 방학마다 학원에 다니는데 과목당 최대 100만 원, 수업을 몇 과목만 들어도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부담되죠. 인터넷 강의나 그런 사교육은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게 되게 보편화돼 있어서 나만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학원에 의존하는 건 서울 수도권 로스쿨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로도 부족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로스쿨생들은 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상대적으로 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받아서 한다는 친구들도 봤고. 현재 전국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만 약 1,500만 원. 변호사 자격 취득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대략 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사교육 의존 현상은 로스쿨 수업이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 탓도 큽니다. 그 교수님 수업 자체가 조금 변시적합적이지 않아서 이게 학교 수업만으로 온전히 다 채워지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변호사 시험 합격해야 되고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그 시험에 특화된 그런 사교육이 발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절박하기 때문에. 로스쿨 측은 50% 초반대에 그친 변시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영입니다. 처음 로스쿨을 도입할 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 13곳에도 로스쿨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로스쿨은 지금 빈자리가 많습니다. 여기 합격해도 반수 혹은 재수를 해서라도 서울에 있는 로스쿨로 다시 입학을 하거든요. 유명 로펌에 가기 위해서는 서울 최상위권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방 로스쿨의 현실을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대 로스쿨을 다니던 한모 씨는 다시 법학 적성 시험 리트를 치르고 학교를 옮긴 반수생입니다. 대형 로펌 취업에 유리한 상위권 학교에 가기 위해 또 시험을 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좀 소위 말하면 약간 복권 한번 긁어보는 심정으로 이제 치는 인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서울의 로스쿨 학생들도 더 좋은 로스쿨을 가기 위해 다시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스카이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험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은 12,000명이 넘었는데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한 이들은 70% 정도 됩니다. 서울에 있는 로스쿨은 80%, 스카이 대학 출신의 합격률은 90%에 달했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변호사 숫자는 2배 늘었지만 이 중 75%는 서울에 있습니다. 한 지방 로펌 관계자는 서울 취업을 선호하다 보니 지역의 작은 로펌엔 지원자 자체가 없을 때도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왕이면 서울에 있는 로스쿨에서 공부해서 거기서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기회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죠. 전문가들은 전국의 법조 인력을 늘리기 위해 13개 지방 로스쿨을 만든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한국차가 미국에서 무수한 차들을 제치고 간신히 수출을 늘려가던 때 미국은 자국 업체 우선주의를 위해 IRA라는 법을 만들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을 제외해버립니다. 원래 미국에선 2009년부터 전기차를 사면 연 $7,500, 우리 돈으로 거의 1,000만 원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에 구입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광물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그러니까 북미에서 나온 재료만 쓴 차를 넣은 겁니다. 광물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 배터리를 만드는 우리나라 차는 여기에 낄 수 없게 된 거죠. 국내 최초 국산 기술 개발로 만들어진 2층 전기 저상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경을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특히 운수업체 입장에선 환경부와 국토부 또 각 지자체까지 나서서 보조금을 듬뿍 준다니 전기차 도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같이 어떤 조건을 따로 걸지 않았기에, 그러니까 그냥 전기차면 된다고 했기에 운수업체들이 이왕이면 더 싼 중국산 버스들을 대거 들여온 겁니다. 그 덕에 지난해 국내 등록된 전기버스 2,075대 가운데 42%가 중국산이 돼버렸죠. 우리 환경도 살리고 우리 기업도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어설프게 내놓은 조건 덕에 2020년부터 올해까지 환경부가 지급한 전기버스 보조금의 36%인 1,151억 원이 중국 업체에 지급돼 버렸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조금이었던 걸까요?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국내 업체만 특혜를 주면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 땅에서 저렇게 차별받고 있는 우리 업체들은요? 내 땅에서 차별받고 타국에서 차별받고, 이건 또 무슨 경우죠? 우리 업체에 특혜를 주고 중국 업체를 차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저렇게 열심히건을 우린 무슨 배짱인지, 그래놓고 수출이 줄어 안타깝다고만 하면 끝인 건지, 진정 찔리는 건 없는 건지, 그들의 속이 참 궁금한 바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중국산이 휩쓰는 전기차 보조금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코로나로 1년 연기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드디어 이번 주말에 막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언제 금메달에 도전하는지 강재묵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년 만에 팬들과 만나는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아시안게임이 이번 주 토요일 항저우에서 개막합니다. 항저우는 우리에게 익숙한 상하이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제 앞에 펼쳐진 이 경기장들이 이번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특히 개막식이 열리는 항저우 스포츠파크 스타디움은 중국 연꽃의 착안에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45개국 12,500여 명 선수들이 16일간의 여정을 펼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1,140명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50개를, 또 중국과 일본에 이어 종합순위 3위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대회가 펼쳐지게 될 항저우 스포츠파크 스타디움 전경입니다. 대한민국을 빛낼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금메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계 메시라 불리는 페이커 이상혁부터 파리 생제르맹 슛돌이 이강인까지, 박태환 후계자 황선우, 높이뛰기 황제 등극을 노리는 우상혁, 그리고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등 다양한데요. 먼저 중국의 판잔러와 경쟁을 벌이는 황선우는 개막 다음 날 바로 출격합니다. 100m 결선을 시작으로 개영 800m, 주종목인 200m까지 소화하며 박태환 이후 13년 만에 수영 다관왕에 도전합니다. 다음으로 우상혁은 다음 달 4일 아시아 최대 라이벌인 카타르 바르심과 금메달을 다투는데요. 이 흥미로운 각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맡겨놨던 금메달 찾아와야죠. 준비를 잘 해왔고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의 스매싱은 다음 달 2일 시작해 이 결승전이 열리는 7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제는 모두가 기대가 되는 선수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열심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저우 대회 슬로건입니다. 이제 결전의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선수단이 종합순위 3위라는 기존의 목표 넘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기를 내심 바라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토요일 개막을 앞두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최종 리허설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수많은 연등과 웅장한 축구곡이 경기장을 화려하게 채울 이번 개막식은 폭죽 없이 전자조명을 활용해 친환경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선수단도 잠시 후 저녁 8시 30분 축구대표팀의 조별리그 1차전을 시작으로 종합 3위를 향한 여정에 나섭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시작돼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는 모레 오전에 북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이틀간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에 최고 150mm 이상, 동해안을 따라서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고 100mm, 서울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과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4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도 한낮에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데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며 부쩍 서늘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